안녕하세요. 백만창 기자들입니다. 해명부터 하시죠. 네, 먼저 나도 할 말은 아닌데 차이가 커 이번에 40%와 0%니까 이번 시즌 첫 영월킬이 나왔습니다. 제가 찍은 6경기가 하나같이 이렇게 빗나가면서 진짜 네. 아니, 어렵다는 말을 뭐 다 이해해 주시는데 그렇게 한 개도 안 맞기란 저도 뭐 물론 경험해 본 일이긴 하지만 무승부만 찍어도 하나는 맞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사다리를 타도 하나는 맞겠다. 맞겠다. 내 아들이 해도 맞겠다. 많습니다. 정배만 찍어도 다 들어오겠다. 그러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되니까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응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만약에 제가 무승부를 찍었다, 그러면 3대1이야, 그러면은, 제발, 두 골 따라잡아라. 어제 경기가 그랬어요. 광주와 대구전인데, 광주가 3대0이었잖아. 안 돼. 내가 내 골만 넣어. 그래갖고 3대3 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고재현을 응원했다는, 그런 슬픈 현실입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광주 팬들이 싫어요. 잘 못 맞힌 거. 반대 상이면 광주도 마찬가지로 내가 응원한 적이 있어, 광주를. 저희가 잘 못 맞춘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짚어야죠. 이 피해간다고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숫자로 드러나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에는 조금 더 집중해서 한 2-3개라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 기자 이렇게 틀렸다는 건 다시 말해서 뭐냐? K리그 이번 경기 예측 못할 만큼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졌다는 그렇게 포장해주면 좋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진짜 재미있는 경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라운드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즐겁게 보셨을 텐데 저희가 어떤 스토리 들어있었나 꼼꼼하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입니다. 수원과 제주의 경기, 제주가 3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두 팀의 헤비가 갈렸습니다. 그렇죠. 라인업부터 보면 수원이 프리뷰 때 저희가 예상한 대로 밀리치가 처음으로 선발 출전했고요. 이기재가 부상에서 돌아왔고 FA컵에서 휴식한 김보경, 불투이스 정승원, 바산이 등이 선발로 복귀했습니다. 서정원 아들이죠. 서동환이 22세 카드로 이날 K리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하도 메타한 것 때부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벌써 뛴 것 같아. 그죠? 이날도 터닝슛 좋은 장면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주는 이창민이 리그에서 근 40일 만에 복귀해서 구자철과 중원을 꾸렸고요. 안현범까지 복귀하면서 확실히 스쿼드 무게감이 늘어난 모습이었습니다. 수원이 7분 만에 선제골을 넣으며 앞서 나갔습니다. 코너킥에서 고명석의 헤더를 김동준이 쳐냈지만 이것을 바산이가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직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동환이 골문 바로 앞에서 터닝슛을 찼지만 이게 김동준 다리에 걸리면서 추가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수원이 이제 몰아치는 타이밍에 추가골 획득에 실패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주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날 제주는 짧은 패스보다는 파이널 서드를 건너뛴 유리 조나탄의 높이를 이용한 롱볼 공격으로 수원 수비를 괴롭혔는데요. 이게 잘 먹혔습니다. 21분 결실을 맺습니다. 수원의 약한 고리로 지목받죠. 불투이스와 이기재의 뒷공간을 이용한 공격으로 동적골을 넣었는데요. 안현범이 빠르게 침투해서 유리 조나탄에게 컷백을 시도해서 조나탄이 동점골을 넣습니다. K리그 첫 필드골입니다. 수원으로선 수원을 상대하는 팀들이 그쪽을 공략하는 걸 뻔히 알 텐데도 같은 조합을 그리고 똑같은 구조로 나왔다는 게 살짝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대목입니다. 수원은 올 시즌 수원FC, 대전, 울산전에도 그렇고 첫 실점하고 연속 실점하는 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무너지는 흐름이 많습니다. 이날 역시도 그랬는데요. 그 이후에도 후반 4분이었죠. 유리 조나탄의 높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헤이스에게 추가골을 내줬고 17분에는 교체 투입한 안태현이 적극적인 침투로 페널티를 얻어냈고 이것을 헤이스가 골로 연결했습니다. 이때 균형추가 많이 기울었죠. 그래도 교체 투입한 유재호가 멋진 중거리 슛으로 만회했지만 경기를 뒤집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수원은 패패입니다. 7경기 연속 무승이고요.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수원은 지난 시즌 개막 후에 7경기에서 승점 7점을 따냈는데 올 시즌엔 2점밖에 못 땄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돌아보면 슈퍼매치에서 패하고 5일 뒤인 4월 15일에 박건하 감독을 경질했거든요. 제주전이 딱 4월 15일이었습니다.
네,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수원의 다음 경기가 서울과의 슈퍼매치 원정이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 일정 진짜 신기해요. 그죠? 네, 하필 이때 네, 이병 감독은 제주전을 마치고 책임이란 단어를 언급을 했는데 슈퍼매치에서 뭐 책임감 없는 모습,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구단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주는 확실히 분위기를 탔습니다. FA컵 포함해서 3연승 질주 중이고요. 부상자가 속속 돌아오고 있다는 점도 호재고 전방의 유리 조나탄, 후방의 김동준이 안정적인 활약을 펼치는 것이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준은 KOM으로 하고 싶은데요. 당연하죠. 네, 6개의 선방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K리그 1에서 선방률이 67.57%로 가장 높습니다. 캐칭, 펀칭도 1위고요. 골키퍼 인터셉트 부문에서도 1위입니다. 잘 맞고 적절하게 나오고 높은 공도 잘 잡지만 빠르게 달려나와서 인터셉트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왜 이 선수가 국대에 다녀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입니다. 네, 어제 찍은 리뷰 때와 달라진 점이 있어서 네, 집에서 다시 찍겠습니다. 네, 리뷰 때 제가 그 구단이 최근 부진이 계속되는 만큼 이병건 감독에 대한 거취를 고민할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요. 네, 그 17일 네, 오후에 미팅을 했고 저희가 그 라이브 방송을 한 이후에 구단 수뇌부와 이병건 감독이 미팅을 했고 서로 상호 합의하에 갈라서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18일 오전에 전체 팀 미팅을 진행한 이후에 구단이 네, 어떤 식으로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병 감독은 정확히 1년 만에 수원 지휘봉을 내려놓았고요. 다가오는 슈퍼매치부터는 당분간은 뭐 대행 체제로 팀을 이끌다 정식 감독을 선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포항과 서울의 경기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네, 경기 당시 기준으로 2위와 4위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양팀 모두 조심스럽고 신중한 경기 운영을 펼쳤고요. 네. 사이좋게 승점을 1점씩 나눠 가졌습니다. 포항 큰 변화 없었습니다. 제카가 원톱으로 나서고 백성동, 고영준 그리고 김인성으로 이선을 구축했습니다. 서울은 포백으로 이제 공시를 했지만 오스마르를 센터백 듀오 사이에 넣어서 사실상 3백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기성용은 컨디션 문제로 이날 엔트에서 제외됐고요. 빈자리는 한찬희가 메웠습니다. 라면 물이 끓기도 전인 2분 20초 만에 서울이 선제골을 넣으며 앞서 나갔습니다. 좌측에서 황의조가 얻어낸 프리킥을 나상호가 각도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낮고 강한 직접 프리킥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나상호는 벌써 4번째 골을 넣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순수 필드골로 4골을 넣었는데 지난 시즌 순수 필드골이 3골입니다. 벌써 지난 시즌 기록을 뛰어넘었고요. 특이점은 어려운 골만 넣고 있다는 건데 이날 프리킥골 기대 득점이 0.05, 그러니까 5%였습니다. 근데 대전전 중거리슛과 울산전 중거리슛이 각각 기대 득점 0.02와 0.07이었습니다. 대박이네요. 요런 골만 지금 원더골만 넣는다는 뜻이잖아요. 쉬운 찬스는 놓치고 어려운 찬스만 넣고 있는 나성호고요. 사실상 프리롤로 많은 그 지역을 커버하면서도 득점까지 해주는 사실 이런 득점은 이제 황의조의 선수에게 기대한 부분인데 나성호가 어떤 2인분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포항은 사실 올 시즌 컨셉이 전반은 살짝 조금 탐색전을 펼치다가 후반에 공략하는 그런 전략으로 많은 승점을 따내고 있는데 지금 선제 실점을 하고 나서는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바짝 올려서 두들기기 시작했고요. 5분 이제 김민성이 동점골을 넣었지만 오프사이드 반칙에 의해서 무효 처리가 되는데 결국은 김민성이 기어이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네, 오베르단 선수의 그 크로스도 좋았지만 그 뒤로 뛰어 들어가는 척 하면서 앞으로 잘라 들어가는 그런 김인성만의 전면 특허 움직임과 논스톱 슛도 좋았습니다. 키플레이어로 김인성 선수 꼽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프리뷰 때도 네, KOM으로 꼽고 싶은데 제가 프리뷰 때도 키플레이어로 뽑으면서 나상호도 뽑지 않았어요? 아니었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정재희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김인성 선수에 대한 그 어떤 책임감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광주전에서 김인성은 일종의 미끼였다면 이날은 확실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득점 장면뿐만 아니고 후반 41분 교체될 때까지 계속해서 서울의 측면을 공략하는, 그래서 서울이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는 그런 선수였고요. 결국은 서울은 이제 김민성 때문인지 그 이태성 선수를 빠르게 교체하고 중원도 이제 밀리면서 김신진 선수도 투입하면서 변화를 준 다음에 어느 정도 경기력이 올라왔다는 점에서도 김민성 선수의 역할이 분명히 컸다. 우리가 예측은 못 맞춰도 키플레어 이런 거는 괜찮다니까. 네, 저 바사니 같은 것도 맞췄고 몇 개 맞힌 적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포항은 후반에 역전골까지 노렸고 김승대 투입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게 40분이었죠. 뒷공간 라인 브레이킹에 성공했지만 권한규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퇴장을 당하더라도 그냥 못 보낸다. 그래서 잡아채면서 권한규는 퇴장을 당하고, 하지만 남은 시간에 포항이 뭐 치트키라고 그러죠. 이호재 선수까지 투입했지만 결국은 추가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양팀 선수들이나 뭐 감독 표정을 보면 알겠지만, 그쵸. 네, 뭐 1점도 나쁘지 않은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수원FC와 전북전입니다. 수원FC가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전북이 또 무너졌습니다. 지난 인천전 승리로 한숨을 돌리나 했더니 수원FC전 패배로 더 큰 수렁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이지 지금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전북 이날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3백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홍정우가 3백 한 축에 가세를 했고요. 네.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제외된 김문환의 자리에 맹성웅이 포진을 했었습니다. 이수빈이 암원의 파트너로 나섰고요. 왼쪽에 송민규가 선발로 나선 게 변화였고요. 수원FC는 승리했던 대전전과 같은 라인업으로 나섰습니다. 수협이 압도했던 경기였습니다. 기록 보면 명확합니다. 점유율 50.3% 대 49.7%, 슈팅수 16대9, 유효 슈팅수 6대5, 코너킥 9대3, 키패스 11대4, 공격지역 패스 92대 66. 수원FC가 모든 지표에서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전북이 3백을 통해서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후반 이동준을 넣어서 이동준 문선민을 넣어서 이 승부수를 띄우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이런 시간 선제골을 내주면서 계획이 어그러집니다. 전반 26분이었죠. 송민규의 백힐 미스를 라스가 가로챈 두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포문을 열죠. 지난 경기에서 이제 멀티골을 넣었잖아요. 이날도 득점에 성공하면서 완벽한 부활을 알립니다. 전북이 이렇게 계획한 상황이 무너지면 도통 회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공격 쪽에 이렇다 할 전술이 없다 보니 먼저 넣어도 힘든데 선제 실점을 해버리면 거의 치명타가 되거든요. 이날도 동점골을 위해서 이 공격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에게 큰 위협을 주지 못했습니다. 네. 전반 43번과 46번 한교원이 좋은 찬스를 잡았지만 놓친 게 좀 아쉬웠어요. 특히 46분 장면에서 이 골대를 맞추는 장면이 특히 아쉬웠죠. 오히려 수원FC가 짜임새 있는 역습으로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여기 이승우까지 살아나면서 수원FC 특유의 빠른 템포의 공격이 힘을 얻었고요. 전반 37분 신세계가 이 원더골 넣었었잖아요. 근데 핸드볼로 VAR 취소된 게 아쉬웠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알았을 텐데, 그렇죠? 전북도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후반 25분이었죠. 박진섭과 송민규의 연이은 슈팅을 노동건이 막아냅니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 이날 경기의 분수령으로 꼽고 싶은데요. 그래서 KUM도 노동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세계 선수와 좀 고민을 했었는데 노동건 선수가 수원FC 오고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에요, 지금. 사실 지난 경기에서 약간 좀 아쉬운 판단도 있기는 했는데 경기마다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날도 상대 5개 유효 슈팅을 모두 막아낸 게 노동건이었습니다. 수원FC는 지금 라스와 이광혁 그리고 이승우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이날 경기에서도 좋은 슈팅 날렸지만 아쉽게 추가골 넣지 못하면서 좀 불안한 막판을 보냈거든요. 진짜 그 윤빛가람의 그 찍어 차주는 슈퍼 패스를 놓친 라스의 그 미스는 올해의 미스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쉽더라고요. 네. 전북 후반 백승호를 오른쪽 윙백으로 쓰고 무려 27개의 크로스를 때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했어요, 공격이. 그러니까 약간 무지성 크로스. 다시 한번 좀 최악의 공격을 보였습니다. 수원FC는 불안했던 초반을 딛고 완연한 상승세로 지금 5위까지 뛰어올랐고요. 전북은 7경기 4패라는 최악의 성적표로 8위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16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과 인천의 경기, 인천이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네, 프리뷰 때 제가 인천의 기대 득점 대비 떨어지는 득점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이제 편집자가 방황하는 인천의 칼날,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날은 강원 대비 인천의 칼날이 확실히 더 날카로웠습니다. 네,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제르소도 맞췄네요. 네. 키플레이어. 네, 키플레이어로 맞췄는데 이날 확실히 위협이 됐습니다.
제 사견이지만 뭐 3일 간격이거나 뭐 아니면 무더운 날씨거나 아니면 몸 상태 이상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제르소 같은 크랙 유형은 그냥 기본적으로 90분은 깔고 가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초반에 22세 카드 쓰느라고 뭐 전반 30분 이후에 투입하고 이러다 보면 선수가 뭐 숨통 튀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활약할 시간이 짧은 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는데요. 이날은 이제 제일로소가 초반부터 나와서 이른 시간 선제골에 기여를 했습니다. 전반 20분이었죠. 뒷공간 패스, 강박적인 움직임으로 뒷공간 패스 받아서 문전 앞으로 달려가는 김준엽에게 사실상 득점을 떠먹여 줬습니다. 지난 마지막 승리한 경기 제주전도 돌아보면 그때가 전반 아마 11분 정도였을 텐데요. 그때도 비슷한 장면에서 이제 선제골을 맞아요. 직접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 시간부터 제르소가 인천에 필요한 선수란 걸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김준엽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춘천에서 지금 2골을 넣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작년에 그랬다. 네, 작년 초반에도 극장골을 넣었거든요. 춘천에서. 그때 이명재 기가 막힌 패스. 네, 맞습니다. 맞아. 그 공간 패스. 그런데 이날도 넣었습니다. 그때가 김준엽이 유일한 골이었는데 올 시즌도 출발은 일단 춘천에서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이날 신진호도 큰 영향력을 보였지만 제르소가 이제 활약을 할 때 인천이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KOM으로 제르소를 꼽고 싶습니다. 양팀 통틀어서 가장 많은 드리블 시도 5개를 기록하면서 경기 내내 특히 임창우 쪽을 계속해서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후반 종료 직전이었습니다. 네, 후반 39분 이제 에르난데스의 추가골로 인천이 2대 0으로 앞선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조성환 감독이 제르소를 불러드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기울었기 때문에 제르소가 맞아. 안 나간 거부 사태. 케파? 인천의 케파를 한 건데 뭐 결국은 뭐 결과론적으로 에르난데스와 같이 벤치로 사실상 이제 강제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뭐 이런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외국인이. 네. 그렇지. 뭐 1분이라도 덜 뛰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힘드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뛰고 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면서 결국은 이런 의지가 맞물려서 인천이 2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신진호 얘기도 하고 싶은데 점점 인천을 이제 신진호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신진호 한 명이 주고받은 패스가 122개였습니다. 크로스만 5개 가장 많았고요. 후반엔 이제 김민석 패스 받아서 데뷔골까지 넣었는데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무효 처리가 됐습니다. 인천은 이날 승리로 3경기 무득점 모두 끊어내고 반등에 성공했고 강원은 무승리 7경기로 늘었습니다. 제가 강원의 키플레이로 꼽은 김대원은 이날도 침묵했는데요. 슈팅 하나 없었습니다. 강원은 선발 출전한 선수들의 슈팅 수가 단 하나라는 점에서 정말 공격적으로 안 풀렸던 경기. 지금 7경기에서 득점이 단 3골입니다. 네, 최용수 감독은 이제 디노에 대한 아쉬움을 특히 좀 이야기했는데요. 지난해 초반 큰 부상을 당하기 전에 보여준 디노는 움직임도 위협적이고 왼발 파워 빠따라 그러죠. 그것도 장착한 선수였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에두 선수와 좀 비슷한 유형으로 보였는데 돌아온 디노는 공중볼만 잘 따내는 그런 어떤 반쪽짜리 공격수로 전락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정엽이라도 빨리 돌아와 주길 바라겠지만 이날 이정엽은 가족과 함께 관중석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네, 다음은 대전 울산전입니다. 대전이 2대 1로 울산의 무패 행진을 끊었습니다. 이런 경기가 K리그의 지향점이 아니겠느냐라는 홍명보 감독의 말대로였습니다. 인터뷰 너무 잘했어. 감히 올 시즌 K리그 최고의 경기라는 말 하고 싶을 정도로 미친 경기였습니다. 인정합니다. 유럽 축구 이상 가는 템포에 서로 골을 넣기 위한 이 공격적인 운영, 그 다음에 그 분위기까지 보는 입장에서 진짜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는 진짜 멋진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결과는 대전의 2대1 승리, 대전은 울산을 상대로 4,258일 만에 12년 만에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기기만 하면 다 8년, 10년이야. 그러니까요. 반면 K리그 최다인 개막 후 7연승에 도전하던 울산의 연승 행진은 6경기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대전 역시 이 지난 수원FC전에서 퇴장한 안토네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포인트였는데 김민덕이 왼쪽으로 가고요. 김현우가 오른쪽에 포진한 특유의 비대칭 3백 형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난 FA컵에서 복귀전을 치른 주세종이 마스크를 쓰고 돌아왔고요. 울산은 박용호, 아타루를 축으로 주민규, 엄원상, 루빅슨 삼각편대를 내세웠습니다. 정승현 대신 김기희가 김영권의 파트너로 나선 게 변화라면 꼽을 수 있겠네요.
대전이 너무 준비를 잘한 경기였습니다. 저래서 위에 있는 울산을 상대로 과감한 전방 압박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분위기를 주도했죠. 이날 대전의 공격 포인트 뭐 다들 보셨겠지만 압박이었거든요. 기록으로 풀어볼게요. 공격 지역 인터셉트가 3회였고요. 공격 지역 획득이 22번, 그리고 공격 지역 차단이 5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도 압박이 굉장히 좋은 팀인데, 광주가 위에서 눌러서 수비를 하는 팀이라면 대전을 위에서 공격을 하니까 뺏어서 바로 공격 나가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리그에서 공격적 인터셉트가 평균 3회로 가장 높았는데, 이날은 획득이나 차단까지 좋았어요. 그러니까 대전의 공격적 획득을 경기당 봤더니 12.7회였는데 지금 22회로 늘어났죠. 차단은 1.7회밖에 안 되는데 5회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사실 거의 리그 최하위급이었는데 이날은 라운드에서 다 최고였습니다. 작정을 했구나. 네, 그 정도로 앞선에서부터 울산을 괴롭혔습니다. 선제골 전반 9분 이현식이 왼쪽에서 볼을 탈취하며 이 장면도 압박으로 만든 장면이었죠. 이진현이 감각적인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이진현 현재 K리그 미드필더 원탑이라고 해도 뭐 무방할 것으로 보일 정도로 최고의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올 시즌 벌써 2골 4도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네. 창의성, 뭐 센스, 기동력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특히 이 대전식 압박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수인데, 이날도 적극적인 압박으로 팀 내 최다인 5개의 차단, 5개의 블락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KU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반격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반 18분이었죠. 루빅손이 환상적인 왼발 슛으로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분위기 뒤집히겠는데 했는데, 대전이 계속해서 압박이 놓쳐지지가 않아요. 전반 추가 시간 역습 상황에서 이현식이 결승골을 터뜨려냅니다. 후반 양팀 모두 치고 받는 대난타전. 비록 골을 나진 않았지만 그 역습 속도가 대단히 빨랐고, 양팀 모두 물러서기보다는 골을 넣는 데 초점을 맞췄던 의지. 그래서 사실 팬들이 열광하는 게, 이 공격으로 빠르게 나갈 때 막 이 기대를 모으는 느낌이 있잖아요. 수차례 그런 장면이 펼쳐지면서 팬들을 흥분시켰습니다. 이같이 치열한 흐름 속에 결국 골은 나지 않았고요. 전반 스코어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대전 지난 수원FC전 패배 이후 자칫 연패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대열을 잡으면서 상승세에 기름을 제대로 뿌렸고요. 대전 뭐 분위기나 결과 지금 뭐 축구특별시의 귀한 제대로 알리고 있습니다. 빵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네. 빵 먹으러 옮겨? 진짜 최고였어요. 네. 7경기 4승으로 3위까지 순위를 올렸고요. 울산은 시즌 첫 패배의 쓴맛을 맛봤습니다.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좀 지친 기색이 좀 보였지만, 그래도 울산이 나빴다기보다는 대전이 너무 잘했던 경기. 네. 그래서 홍명보 감독도 이 결과로 선수들을 질타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많은 골이 나왔는데요. 대구와 광주전 4대3으로 광주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시 반 게임이 너무 좋았어서 앞서 명품 경기를 봐가지고 좀 감흥이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몸이 막 힘들어. 그런 거 알죠? 막 몸이 힘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4시 반 보고 7시 이제 그냥 편한 마음으로 딱 보고 있었는데 또 이 경기도 대박인 거야. 7골이 나왔어요. 2년 만에 펼쳐진 달빛 더비, 또 한 번의 명승부 펼쳐졌는데요. 네. 광주가 승리를 했습니다. 대팍 전승을 향한 광주는 시즌 4승을 신고하면서 5위를 지켰습니다. 대구는 리그 3경기 연속 무승에 빠지면서 10위까지 내려갔습니다. 라인업을 보면 대구는 이 바셀로스, 이근호, 고재현은 3톱으로 나섰고요. 광주는 산드로 허율 트윈타워에 김한길이 측면에 포진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전반 광주는 이날도 빛났습니다. 올 시즌 7경기 전반 성적표가 3승 4무예요. 무패입니다. 체력적으로 힘이 있는 광주의 짜임새 있는 축구는 그만큼 위력적이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지난 포항전에서 이 상대의 조직적인 맞춤형 수비에 고전했던 광주는 밀집 수비를 펼치는 대구를 만나서 정통 스트라이커 2명을 투입하는 전술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광주는 전반점을 50대 43, 슈팅수 5대3, 유효 슈팅수 3대1로 상대를 압도합니다. 전반 18분 티모의 멋진 로빙 패스를 김한길이 멋지게 발리슛으로 연결하며 선제골을 넣었고요. 43분 뒤연석의 멋진 수루 패스를 산드로가 마무리하면서 시즌 첫 골을 신고합니다. 대구도 찬스가 있었죠. 전반 31분이었죠. 바셀로스의 골대앞에서 찬 볼이 빗나간 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전반 2대0 광주의 리드로 끝이 나죠. 대구가 후반 시작과 정가의 보도를 꺼냅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세징야와 에드가, 이 세드가 투입을 통해서 반전을 노리죠. 광주는 전반 후반 14분 두연석의 크로스를 허율이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쐐기를 박는 듯 했습니다. 광주의 시즌 첫 크로스에 의한 득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광주의 완승으로 끝나는 듯한 분위기는 18분 고재현의 만회골과 함께 요동을 칩니다. 세징야가 들어가니까 대구는 확실히 역시 공격이 풀립니다. 예, 전혀 다른 이 상향의 김수겸 같은 느낌. 광주는 매번 이어진 후반 고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후반 27분 아껴뒀던 3장의 교체 카드를 한꺼번에 했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는데 기세가 오른 대구를 막기 어려웠습니다. 후반 33분 고재현이 다시 한 골을 추가했고요. 3분 뒤에는 케이타가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대파기 열광의 도가니가 되면서 역전각이 잡혔던 경기였는데 광주가 역시 힘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주저앉을 법한 경기였는데 막판 결승골을 만들어냅니다. 산드로가 오른쪽에서 올려준 크로스를 하승훈이 뛰어들면서 마무리하죠. 1골 1도움 올린 산드로 이날의 KO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최단 6개의 공중볼을 따내면서 공중을 지배했습니다. 이후에도 양팀은 치열한 공방을 펼치지만 더 이상 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광주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광주는 선제골 2골 승리라는 공식을 다시 한번 이어갔지만 후반 체력 저하는 실점이라는 공식도 되풀이 된 것에 대한 좀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종현 감독이 끝나고 그 약간 이 화난 표정을 짓지 않았나. 누가 이긴 팀인지 모르겠는. 그러니까요. 네. 대구는 수비가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예, 대구라는 팀이 이 선수비 후역습이 기조잖아요. 그러니까요. 수비가 무너지면 토대가 무너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클 것 같고 다만 세징야가 정상 복귀했다는 거는 다음 경기를 기대케 하는 요소입니다. 네. 자, 7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저희는 8라운드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